어느 날 갑자기 한 가정의 평온한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지켜야 할 가족은 무너져 내리고 한 남자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돈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리고 감춰진 진실 때문에 이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손을 내밀기까지 수많은 어둠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치열했던 싸움과 마지막에 찾은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민수는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눈을 떴다. 침대 옆 선영은 등을 돌린 채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깨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민수는 손끝으로 창가의 커튼을 살짝 걷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 아래 출근길 골목이 젖어 있었다. 오늘은 그의 마지막 출근이었다.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걸어 나갔던 그 골목. 이제 다시는 이 길을 걸을 이유가 없었다. 부엌에선 선영이 말없이 국을 데우고 있었다. 밥 먹어. 오늘은 마지막 날이잖아.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밥 숟갈을 들다가 내려놨다. 이따가 점심은 공장에서 먹고 일찍 들어올 거야. 선영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식탁에 놓인 국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출근길 내내 민수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드렸던 옷값, 아내와의 첫 만남, 아이가 태어나던 날, 새로 산 프레스 기계를 처음 만지던 날,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다. 공장 앞에 도착하자 후배들이 그를 맞이했다. 선배님, 오늘이 마지막이시라면서요? 저희가 준비한 거 있어요. 그들은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내밀었다. 민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고, 고맙다는 말만 수없이 반복하며 그 작은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다. 정말 끝이구나. 오후쯤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입금 1억 5천만 원. 민수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숫자가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다. 아내와 함께한 노년의 작은 집, 손주의 학비, 병원비, 그 모든 계획이 저 숫자에 담겨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준호예요. 민수는 순간 긴장했다. 준호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투자한 게 잘못돼서 큰일이에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 무슨 투자? 아버지 퇴직금 받으셨죠? 그 돈만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잖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퇴직금은 손대면 안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칼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공장 퇴근길, 민수는 은행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손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들었다. 창구 직원이 말했다. 전액 현금 인출하시겠다고요? 상당한 금액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액 인출해 주세요. 그의 손에 봉투가 쥐어졌다. 그 무게는 돈이 아니라 그의 인생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켰다. 손에 쥔 두툼한 봉투는 그의 소나귀에서 미끄러질 듯 아슬아슬했다. 빗물에 젖은 신발이 삐걱거렸지만 그의 귀에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며 살려달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준호가 약속한 카페로 향했다. 좁은 골목 끝 불빛이 어슴풀에 새어나오는 허름한 카페였다.
문을 열자 축축한 냄새와 싸구려 커피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아버지, 구석에 앉아있던 준호가 황급히 일어섰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그 모습에 민수의 가슴은 또다시 저려왔다. 이게 뭐냐, 준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다. 준호는 봉투를 받아 들고는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돈이면 살 수 있어요. 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민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준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어디선가 익숙한 교활함이 비쳤다. 그러나 그 눈빛을 제대로 읽기도 전에 준호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처리하고 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민수는 말리려 했지만 준호는 벌써 카페 문을 나가 버렸다. 카페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민수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앉아 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귀에 울렸다. 10분, 30분, 1시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도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 차가운 음성이 민수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제야 민수는 손에 힘이 풀리며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속이 메스꺼웠다. 믿고 싶지 않았다. 준호가 그럴 리가 없다고 수십 번 되뇌었다. 하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지울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왔다. 비는 다시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는 골목 끝까지 달려가 보았다. 아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웃으며 돌아올 것 같았다. 하지만 거리는 적막했고 민수의 귀에 들리는 것은 빗소리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선영은 무슨 일 있냐고 다그치듯 물었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말 좀 해봐. 아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허탈했다. 며칠이 지났다. 준호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다. 민수는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자신의 피눈물 같은 돈으로 아들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혹시 박민수 씨 댁 맞습니까? 그 남자의 눈빛은 싸늘했고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는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아드님이 저희 돈을 빌리셨는데요. 이제 기일이 지났습니다. 대신 갚으셔야죠. 그 말에 민수의 다리가 풀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라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갚는 거니까요. 남자는 민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냉소를 지었다. 선영은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됐다. 여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준호한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 돈이 우리 삶을 바꿔줄 유일한 기회였잖아요. 그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민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밤 민수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빗물에 젖은 마당 돌틈에서 풀들이 스멀스멀 자라나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빗물에 섞여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집 앞 골목은 낯선 차들이 들락거렸다. 창밖으로 몰래 내다보면 새까만 선글라스를 낀 사내들이 담배를 피우며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선영은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창문 커튼을 꼭꼭 닫았다. 여보, 또 왔어.
이번엔 정말 신고해야 해.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 주름진 손으로 고개를 감싼 채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며칠 전 그들의 방문 이후 민수는 급격히 늙어버린 듯 했다. 눈밑은 퀭했고 말수도 줄었다. 그저 매일 새벽녘에 혼자 마당에 나가 빗속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날 밤도 그랬다. 빗줄기는 굵어졌고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민수는 검은 우비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무릉덩이에 자신의 흐릿한 얼굴이 비쳤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냐? 민수는 허공에다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골목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수 씨 계십니까? 나옵시다. 얘기 좀 합시다. 민수는 몸을 굳혔다. 그 목소리는 분명 그날 집에 왔던 사내였다. 여보, 나가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선영이 방문을 열고 뛰어나오며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민수는 조용히 손을 뿌리치고 마당을 걸어 나갔다. 대문을 열자 비에 젖은 사채업자들이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아이고, 박 사장님. 날씨도 궂은데 이러지 맙시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제가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준호 녀석도 연락이 안 되고 시간 좀 주십시오. 민수의 목소리는 이미 체념한 듯 허공에 흩어졌다. 사내 중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시간? 박 사장님, 시간이 돈입니다. 오늘이 기일 넘은 날인 거 아시죠? 이자는 이자고 원금은 원금입니다. 그래도 퇴직금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거 다 준호 군한테 주셨다면서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차갑고 축축한 땅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오늘까지만 봐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방식대로 할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민수와 선영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당신 말 좀 해봐. 대체 왜 그런 돈을 준 거냐고요. 선영이 결국 울부짖었다. 우리 노후는, 우리 남은 생은 다 준호한테 줘버리고 당신 정말 나도 죽으란 소리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내 새끼가 죽겠다는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더라. 그 한마디에 선영은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그 후 며칠 민수는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빚 독촉에 시달렸다. 아파트 현관에 빨간 스프레이로 빚쟁이라는 글씨가 새겨지고 엘리베이터엔 돈 갚아라는 낙서가 붙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집 말이야. 아들이 빚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퇴직금 다 날렸대. 불쌍도 하지. 그래도 왜 그런 아들을. 민수는 몸을 숨기듯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다. 동네 슈퍼에도 산책길에도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는 결심했다. 선영아, 나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어딜? 또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야. 아니, 그냥 잠깐 산에 좀 다녀오려고. 선영은 직감적으로 그 말이 무서웠다. 안 돼. 당신 혼자 안 보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녀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민수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손을 뿌리쳤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민수는 우비를 입고 산길을 걸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이 모든 걸 끝내야 한다. 그래야 선영이도 더 고생 안 하지.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준호의 이름이 떴다. 민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저예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저 죽이겠대요. 준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민수는 멈칫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의 눈에는 빗속에 스쳐 지나간 아파트 현관의 낙서, 골목의 사내들, 선영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가 떠올랐다. 준호야, 이제는 나도 너를 도울 수가 없구나. 그는 전화를 끊고 빗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민수는 빗속을 천천히 걸었다. 비에 젖은 몸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무거웠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빗소리에 묻혔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절망은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무너지면 모두가 끝이다. 자신도 선영도 그리고 준호조차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선영과 마주 앉았다. 평소보다 창백해진 얼굴이 마른 입술을 떨었다. 선영아,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든 함께 할게. 혼자 하지 마요.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거야.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이미 냉정했고 단호했다. 그가 다시 들여다본 건 다름 아닌 준호였다. 아들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했다. 그가 돈을 빌려 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연락이 끊겼는지 알고 싶었다. 민수는 선영 몰래 준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절박함이 그를 밀어붙였다. 휴대폰에는 알 수 없는 번호들이 잔뜩 찍혀 있었고 수상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특히 한 채팅방에서 반복되는 돈, 비, 위험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는 속으로 혼잣말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준호가 사채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마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어두웠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아버지, 그냥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야, 무슨 짓을 한 거냐? 말해봐. 아버지, 저도 살기 힘들어요.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더 이상 아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바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이 돈으로 이 모든 빚을 끝내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그러나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다. 선영이 전화를 받았다. 네, 예? 네, 무슨 말씀입니까?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 씨, 이거 무슨 일입니까? 사채업자들이 지금 여기 와서 문 앞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 합니다. 제발 빨리 오세요. 민수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다. 그래, 가자. 이번엔 끝내자. 그들은 빗속을 뚫고 집 밖으로 나섰다. 이미 골목에는 검은 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무기를 꺼내 들고 있었다. 박 사장님, 이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다. 민수는 봉투를 꺼내 그들에게 내밀었다. 이 돈이면 내 빚은 모두 갚는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봉투를 가로채더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다야?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민수의 심장은 터질 듯했다.
그들은 돈을 받고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한 남자가 골목 끝에서 다급히 뛰어왔다. 바로 민수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형사인 태호였다. 여기서 그만두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태호의 등장에 사채업자들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칼을 꺼내들며 외쳤다. 누가 경찰 부르래? 이게 끝이 아니다. 태호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모두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 잡힙니다. 사채업자들은 결국 물러섰고 태호는 민수와 선영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민수 씨, 앞으로는 절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법적으로 맞서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해, 태호야. 이번에 반드시 끝내겠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다시 희망을 느꼈다. 아무리 절망해도 끝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민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태호의 도움으로 사채업자들의 위협은 한시름 놓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른호가 감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가족 모두를 어떤 지옥으로 끌고 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한번 준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어두운 방 안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벽에 걸린 청소년 시절 사진들 사이로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 깊숙이 감춰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펼쳐보니 여러 장의 문서와 수상한 영수증, 그리고 은밀한 쪽지들이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내가 잘못한 것,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문서들은 준호가 빚을 지고 빌린 사채의 내역서였다. 그러나 단순한 빚 문서가 아니었다. 민수는 급히 문서들을 살펴보며 경악했다. 준호가 사채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특히 한쪽 문서에는 불법 도박장 출입, 불법 대출 보증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준호야. 민수는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선영과 이 사실을 공유했다. 선영아,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에 휘말렸어. 단순한 빚이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대로 무너지면 어떡하나요? 나 혼자서라도 반드시 해결할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녀도 마음속 깊은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는 형사 김수진입니다. 아드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준호 씨가 최근 불법 도박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럼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조속히 와주세요. 그날 오후 민수는 경찰서를 방문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렸다. 아버님, 잠시만 이쪽으로 와 주시겠어요? 형사 김수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준호 씨가 최근 도박장에서 거액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깊은 관계를 맺은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그런 일에 휘말릴 리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라 정확한 혐의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민수의 심장은 무거웠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준호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고 그 수렁은 이제 가족 전체를 집어삼킬 위협이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민수는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준호야, 왜 이러는 거냐? 우리에게 숨긴 게 뭐냐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준호의 눈에는 참담한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게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바로 아버지입니다. 민수는 얼어붙었다. 이 무슨 뜻인가? 아버지 그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돈을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도 부족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게 해준 말들, 책임감, 가족을 위한 희생, 그 말들은 모두 위선이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보다 아버지의 거짓말이 더 나를 괴롭힙니다. 그날 밤 민수는 홀로 방에 누워 밤새도록 눈물만 흘렸다. 가족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그 균열 사이로 무서운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영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 민수는 절망 속에서 외로이 남았다. 이렇게 가족이 무너지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그의 앞에는 아직 싸워야 할 더 큰 진실과 감당해야 할 더 무거운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영이 집을 나간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점점 더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에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라는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 현실은 민수에게 또 하나의 절망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고요한 집안을 배회하며 선영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주변 친지들조차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이대로 가족이 끝나는 걸까? 민수의 속은 타들어갔다. 한편 준호는 경찰 조사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들과의 불법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준호는 구속 위기에 처했다. 민수는 하루하루를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준호를 위해 발버둥쳤다. 그러나 준호의 진실은 점점 그를 멀리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준호야.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도 산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민수 씨, 저입니다. 김수진 형사입니다. 형사 김수진은 민수에게 중요한 증거를 건넸다. 준호 씨가 수사 초기부터 누군가의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였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당신의 동생 태호 씨입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가족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배신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태호는 사업 실패 후 몰락한 가족을 돕는 척했지만 사실은 준호를 조종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무자비한 행보가 가족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었다. 분노에 휩싸인 민수는 태호를 찾아갔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우리 가족을 다 망치고 있잖아.
민수 형,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다. 내가 살아남아야 내 가족도 살 수 있다. 태호의 차가운 눈빛은 형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차가운 욕망을 향하고 있었다. 민수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선영의 소식이 들려왔다. 민수 씨, 선영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민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선영 씨는 심한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가족과의 화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상에 누운 선영을 보며 민수는 눈물을 삼켰다. 선영아, 제발 돌아와줘. 우리 가족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민수 씨, 우리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때 준호가 병원에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변할게요. 정말 변할게요. 한순간 가족 모두가 병실에 모였다. 무너져가던 가족의 희망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태호가 찾아와 냉소를 던졌다. 그래,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끝장내겠다. 가족의 마지막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태호가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의 냉소 어린 눈빛은 가족을 향한 최후 통첩 같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집안 모두 내 발밑에 들어와야죠. 민수는 태호의 말에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태호야, 이게 가족이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가족이다. 서로를 지켜야 한다. 가족이라. 지금 이 집안 꼴을 봐라. 배신과 거짓으로 가득 찬 더러운 가족이지. 태호는 자신의 손에 쥔 서류 봉투를 흔들었다. 이 서류가 너희 가족을 망하게 할 결정적 증거다. 민수 형, 너의 아들 준호는 이 서류 때문에 감옥에 갈 거다. 준호는 몸을 떨며 그 서류를 쳐다봤다. 그 안에는 준호가 연루된 불법 거래와 관련한 금융 기록 그리고 그 배후에 태호가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인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태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 태호야. 가족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내가 얻고 싶은 게 뭐냐? 태호는 웃었다. 돈이다. 권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다. 그때 선영이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 씨, 그만하세요. 이젠 끝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태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선영 씨, 당신은 내가 어떻게든 움직이도록 만들려 애쓰는 인형일 뿐이다. 내가 나를 막을 수는 없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태호 씨, 여기까지입니다. 체포영장을 보여드립니다. 김수진 형사와 동료 경찰들이 태호를 제압하며 끌고 나갔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김수진 형사가 말했다. 민수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병실에서 오랜 대화를 나눴다. 난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 가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도망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할게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수는 가족들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 씨, 조심하십시오. 태호 말고도 이 가문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굳게 바라보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녘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태호가 체포된 후에도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전화 통화가 남긴 섬뜩한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았다. 태호가 남긴 문서들, 그리고 전화 속 남자가 암시한 또 다른 위협.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시작일 뿐이라니. 민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선영이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다정히 감쌌다. 우리가 함께라면 못 이길 것도 없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맞아요, 선영 씨. 이번 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됐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어요. 준호가 힘을 내어 말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가족의 휴대전화에 낯선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당신들 가족의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다.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라. 태호만이 전부가 아니다.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숨어 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태호 말고도 우리 가문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네요. 누구보다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들은 서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굳혔다. 민수는 경찰과 협력해 태호가 숨기려 했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태호가 감추려던 진짜 비밀은 다름 아닌 민수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비리였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파헤치려는 사람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라면 나는 그 죄를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 민수가 다짐했다. 선영도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해요. 그리고 잘못된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준호도 성숙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함께 이겨냅시다. 시간이 흘러 민수 가족은 과거의 그늘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가문은 위기를 맞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가족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을 지키는 마음만은 변치 말자. 민수가 마침내 말했다. 마지막 장면은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어둠이 걷히고 희망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이 감추고 싶었던 진실과 맞서 싸우며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무겁고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서 서로를 믿고 지키려는 마음만은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감싸 안고 치유하는 가족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엔 빛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